다양하고 풍부한 자동차 정보와 지식을 유익하고 재미없게 전달해드리는 자동차 교육방송. 오늘 또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희님과 저 자동차 평론가 류청희가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대사 좀 하자고. 내 자기소개는 자기가 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고요. 2022년형이죠. 2022년형입니다. 그래서 바뀐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제 행사가 있어서 인제 스피디움에 가는 길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면서 좀 타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얘기를 한번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출발하시죠. 네. EV 모드 낯설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소리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엔진이 작동될 때 하고 작동되지 않을 때 하고의 구별이 될지 모르겠네요. 거의 엔진 소리 정도는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20km 미만이다 보니까 여하튼 EV 모드로 가고 있고요. 합류할 때 되면은 또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일단 고속도로 합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찬 엔진 소리. 안 날 땐 모르다가 날 때는 확실하게 존재감이 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고속도로 들어와서 이 차는 그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인스피레이션 트림이고요. 뭐 인스피레이션 트림은 아시다시피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상태고, 거기에 썬루프하고 그 다음에 17인치 휠까지 선택을 해서 가격이 3천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세제 혜택, 그러니까 저공해차 세제 혜택하고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분까지 반영을 했을 때 값이 3천만 원, 그냥 턱걸이 정도 하는 정도 가격인 거죠. 저공해차 혜택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143만 원인가 그렇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개소세 할인이 최대 40만 원이니까 그거 합쳐서 183만 원인가가 할인이 될 겁니다. 그거 다 빼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한 3천만 원 언저리 정도가 되죠.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반떼가 3천만 원이냐 라는 이슈로 말을 하자면 뭐 사실은 할 말이 없어져요. 기본 시작가가 2,300만 원대죠. 트림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래급 트림이 아무 옵션 넣지 않고 2,300만 원대 초반, 그렇고 최상위 트림에 풀옵션을 한 차가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면 소나타 사지 왜 아반떼 사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따져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얘만 하더라도 지금 고속도로 주행보조를 포함한, 또 이제 후측방 경보까지를 포함한 에이다스 시스템이 대부분 다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그 제네시스나 그런 데서 쓰이는 그것만 빠져 있고 나머지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3 몇 킬로와트아워시 정도 될 거예요. 용량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도 40 몇 마력에다가 이건 자막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토크가 17kg 포스미터 언저리 정도가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연기관은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게 100마력 초반대를 내서
합산 출력이 142마력인가 그래요. 네. 근데 142마력보다는 더 힘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특히 전기 모터의 토크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출력 나오는 거 회전수, 엔진 회전수를 보면은 대부분 다 토크도, 엔진의 토크도 그렇고 마력도 그렇고 다 고회전 영역으로 밀려 있는데, 예. 어쨌든 전기 모터는 대부분 다 저회전 영역에서 모터의 출력도 세고 그다음에 마력도 높게 나오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보완을 해서 차는 굉장히 밟으면 잘 나가요. 네. 그래서 이게 그 1.6 스마트 스트림을 얹은 그 일반 내연기관 모델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그렇게 잘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이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터보가 달려있지 않은 네. NA 엔진이고 최고 출력이 105마력, 최대 토크가 15kg 네. 정도 되는 15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서부터 오늘도, 그렇고 오늘부터 꼬이는 거야 이게. 이 코로나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가네요. 이러니까 놀리지 못하겠네. 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의 최대 토크는 15kg 미터 네. 때에 토크를 내는, 그리고 토크가 4000 rpm 이상에서 나오는 네. 그런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전기 모터가 출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 마력대의 출력을 내지만은 토크는 오히려 엔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토크를 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뭐 요즘에는 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세대도 아니고 3세대라고 봐야 되나요 이걸? 2세대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오닉 등등등등이 나왔던 때를 1세대라고 보면, 얘를 이제 얘나 그 다음에 뭐 산타페나 뭐 소렌토 등등에 들어갔던 거를 2세대 정도의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2세대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모터들이 좋아진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오면서 계속 그런 걸 느꼈는데, 제어하는 방식이 굉장히 뭐랄까요, 적극적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동안에도 웬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저희가 저희 자교방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동화 시스템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엔진이 작동하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밀리는 시내에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얘는 지금 타면서 저희가 어쨌든 그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타고서 오는 동안에도 보면 시속 한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는 동안에도 조금만 부하가 덜 걸리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제 정속으로 평지를 쭉 가야 된다거나, 혹은 뭐 약간이라도 내리막이 걸리거나,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무조건 EV 모드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도 EV 모드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시동이 꺼지고, 엔진 시동이 꺼지고 전기 모터만 작동을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만 하더라도, 지금도 사실은 같은 상황인데, 앞에 이제 저희가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100km로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에 차가 있고 차가 있어서 속도가 줄어드는 상태가 되니까 전기 모터가 무조건 작동을 해서 모터의 힘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오르막이 되니까 엔진과 모터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달리는 힘을 보완하다가 다시 이제는 엔진의 힘만으로 가고 있어요.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한 제가 지금 얘기한 한 5초, 10초 그 사이에도 모드가 벌써 3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다시 엔진만 됐죠. 엔진만 작동해서 가게 되면 지금 80km 정도에서 일단 시속 100km로 일단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제한 속도까지. 그러면 제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면 전기 모터랑 엔진이 같이 작동하면서 속도를 빨리 높입니다. 네. 속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시속 100km가 되니까 엔진이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이 살짝 오르막이다 보니까 살짝 오르막길에서 부하가 많이 걸린다 싶으면 또 전기 모터가 참여를 하고 네. 요 상태에서는 연비가 한 15k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다가 요게 또 이제 그 부하가 살짝 떨어지면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저희가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특히 지금 이제 그 HDA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때는 그냥 차가 알아서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가장 효율이 좋은 상태 혹은 연비가 좋은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시스템이 알아서 좀 언제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걸 판단을 해서 그렇죠. 바로바로 이제 그 동력원의 개입을 조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엔진만 작동을 하는 상황이었으면은 연비가 아까 10km/L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 모터가 서포트를 하니까 14, 15 정도를 중간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연비가 14km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이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사실은 토요타가 97년에 프리우스를 내놓으면서 양산이 시작이 됐고 토요타라는 굉장히 뭐랄까요 커다란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리드에 있어서는 선도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그만큼 기술을 수성시켜온 그런 경험도 많고요. 네,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는 더 큰 게 특허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허를 갖고서 모든 거를 막아놨고 본인들이 연구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다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특허들을 다 피해가면서 차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고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를 처음 내놓은 거는 2009년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였었죠. 네,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였죠. 네. 뭐 사실 그때 겁나게 까였어요. LPI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유례도 없었던 데다가 유례 없는 상태였던 데다가 그걸 내놓으면서 뭐 가솔린 환산 연비가 얼마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 무지하게 까였었죠. 그렇죠. LPG 값이 이제 뭐 가솔린보다 싸니까 네. 가격을 가지고 뭔가 메리트를 강조를 해야 했던 네.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게 2009년이면은 13년 전이잖아요. 네. 지금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왔던 차들을 보면은 사실은 토요타가 더 우위에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 와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세대 시스템들은 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사실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거가 엔진의 파워와 전기 모터의 파워가 번갈아 가면서 될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환되는 시점, 네. 혹은 같이 되는 시점, 요럴 때의 이질감이에요.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이 꾸준하게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차가 달리는 느낌에 익숙한데 그게 아니라 모터가 개입을 하면서 엔진의 힘이 확 달라진다거나 그러니까 차가 내는 힘이 확 달라진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였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엔진이 작동할 때 생기는 진동 그렇죠. 그리고 꺼졌을 때 그런 진동이 없어지는 느낌 네. 엔진 작동할 때 소리 이런 그런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기존의 그 내연기관 차만 타왔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이질감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토요타는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모터 제너레이터 하나, 모터 제너레이터 두 개에서 1, 2로 놓고 엔진을 세 개를 그 ECVT라는 데 한 군데다 연결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동력을 필요할 때마다 발전을 할 거냐 혹은 뭐 유동을 할 거냐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은 되게 복잡한데 네. 효율을 가장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얘는 단순해요.
엔진 있고 모터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 그러니까 일종의 직렬식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하는 일이 엔진에서 오는 일단 동력축이 하나니까 거기서 오는 것도 진동을 제어하는 방식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 차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모터에 전기를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거를 제어를 해서 거의 1000분의 1초 단위로 제어를 해서 엔진의 진동을 없애주는 방식이 현대자동차에서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위급에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엔진에 이 시스템이 있는 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못한 상태인데 여하튼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엔진의 진동도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예. 그리고 엔진의 작동 소리도 적기 때문에 아까처럼 저희가 급가속을 해서 엔진이 고회전을 쓰지 않는 이상 언제 작동하고 언제 꺼졌는지조차도 사실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런 거가 종합적으로 보면 되게 장점이 돼요. 네. 어쨌든 일반적인 운전자들 그리고 탑승자들이 그런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이질감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희석을 시켰다. 네. 그런 관점에서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시스템에 그런 작동되는 것들을 그냥 별 거부감 없이 그냥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EV 모드로 달리고 있거든요. 시속 100km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에너지 흐름도 밑에 있는 연비 게이지 같은 경우가 아예 끝으로 가서 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엔진이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연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속도가 저희가 지금 시속 100km로 가다 보니까 지금 그 평균 연비를 높이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에서 시속 20km, 30km 평균 속도 나오는 데서 전기 모터로 가는 것도 연비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전기 모터로 가면 연비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비의 숫자로 보여지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꽤 오랫동안 EV 모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하에 따라서 전기로 주행하는 거를 가능한 한 길게 가고 있는 요 세팅 자체가 실질 연비를 높이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시내에서 연비를 높이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타고 있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구동계로만 달리는 그 모드가 시속 120km까지 작동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주로 쓰는 속도 영역 거의 대부분에서 그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순수하게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훨씬 넓어졌고 그래서 연료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작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현대자동차 쪽에 그 전기차들 관련된 내용 보시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회생제동 관련돼서 두 가지를 쓰잖아요. 순수 전기차는. 네. 그러니까 원페달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아이페달이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제동까지를 다 제어해 주는 거가 아이페달 모드이고 그 다음에 회생제동 2.0이라고 하는 스마트 제동이 있잖아요. 네. 그 스마트 제동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 도로의 경사면이라든가 언덕과 내리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방에 달려있는 레이더로 앞차하고의 간격을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회생제동률을 이제 키우고 줄이는 것들을 하는데 이 차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뭐 패들 시프트라든가 혹은 메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앞차하고의 간격이 앞차가 있어서 그 앞차가 속도를 줄여서 제동이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요 오른쪽에 있는 이 파워 게이지가 급격하게 차지 쪽으로 내려가요. 예. 그러면서 차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급격하게 충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회생제동 2.0의 표시는 안 되지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조절 기능은 없지만은 실제로 이런 기능 자체는 보이지 않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지금 계속 아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기 EV 모드를 갖고 있어서 평균 연비가 투둑투둑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서부터 한 200km 가까이로 왔을 텐데 200km로 달려오면서 쌓아놨던 평균 연비를 올리고 있다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연비가 좋은 상태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다시 가격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런 상태의 차를 보면 이제 3천만 원이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예. 아무리 그래도 아반떼가 3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가치가 다르기는 하죠. 가치관의 차이가 달라서 네. 예를 들어서 미니를 4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느냐, BMW 미니를 4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실상 사람들의 한 80% 정도는 뭐 미니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 20% 분들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작은 차를 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아반떼 얘도 마찬가지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반떼가 3천만 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분이 60%라고 하면 뭐 한 40% 정도의 분은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장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괜찮지 않나? 네. 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많은 분이 납득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왔던, 그리고 가장 노하우도 많은 도요타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그 하이브리드 차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저렴한 모델이 프리우스 C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프리우스 C 같은 경우에도 뭐 차 크기가 작고 그렇긴 하지만은 값 자체는 그렇게 뭐 싼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도 뭐 아주 잘 팔린 건 아니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경제성이 뛰어나기 네.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프리우스 일반 모델이 있고 프리우스 C가 있다고 했을 때, 네. 프리우스를 사려고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차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굳이 나는 저렇게 큰 차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프리우스 C를 샀겠죠. 네. 그리고 뭐 디자인의 호불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2009년에 나왔다가 단종이 됐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이 CN7 아반떼에서부터. 네. 저는 그거가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반떼로 하이브리드를 살 만한, 어쨌든 일반 내연기관 아반떼보다 비싼 네. 하이브리드를 살 만한 여건과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은 안 됐다고 좀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디젤이 없는 대신에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조용하고 연비가 좋은 차를 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다시 나오게 된 의미가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나타 정도의 크기가 필요 없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개인적인 바람이랄까? 약간 그런 거에 속하는 건데, 굳이 소나타를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아반떼를 사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를 살 때 차 새로 살려고 하면 뭐 사냐? 아반떼 살려고.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살 거야? 그러면 아반떼 살려고. 야, 그래도 소나타는 사야 되지 않냐? 이 얘기 말고. 그렇죠. 이 얘기 말고.
굳이 뭔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야 소나타 정도는 돼야 좀 가오가 살지 않냐 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는 잘 먹혀왔던 네. 그런 그 소비 패턴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이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한 4, 5년 전에 우리나라요? 소나타 정도겠죠. 를 말했던 제 과거를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군요. 이거 아씨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소나타 3였으니까 네, 그때 소나타랑 비교해 보면 이 아반떼가 더 커요. 그렇죠. 차폭도 얘가 크고 실내 공간은 아마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때 정도의 차를 지금은 아반떼라는 이름으로 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소나타와 아반떼의 어떤 차 크기, 특히 실내 공간 차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하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줄었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실내 공간 차이는 지금 아반떼와 소나타가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실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굳이 뭐 뒷자리에 사람이 자주 탄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반떼와 소나타의 거주성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아반떼, 그러니까 소나타를 사면 저는 그 차이는 있다고 봐요. 뒷자리에 어른 2명을 태우느냐 3명을 태우느냐의 차이. 네. 그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아반떼 이 차 처음 CN7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잠깐 타면서 뒷자리에 3명 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량급의 성인 남성 3명이. 그래서 그때에도 이 정도면은 넓은데? 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바뀌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탔던 사람들 기준으로 넓진 않았어요, 사실. 네. 워낙에 중량급이고 네. 부피가 좀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쨌든 어른 3명이 앉을 수 있는 네. 이렇게 막 좁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닌 네.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른 4명이 타도 크게 뭐 공간에서 아쉬움 같은 거 느끼지 않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공간은 아반떼에서도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로 보면 이제 앞자리 2명이 타고 뒷자리는 이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타는 경우가 네. 많은데 네. 그 가끔 가다가 탄다라고 하는 그 빈도 때문에 중형차를 산다는 거는 사실은 갸웃할 수밖에 없고요. 좀 낭비성 요소가 있죠. 예,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그 상태에서 소나타로 해서 연비가 좋은 차를 사겠다라고 하이브리드를 산다면 사실은 이런 옵션을 갖추려면 아마 3천 중반? 후반은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4천 가까이 가야죠. 예.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만약 적정 수준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를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산 하이브리드 차 중에서 얘가 가장 가격이 쌀 거예요. 네. 니로나 그런 것보다도 더 싸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를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저는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뭐 소나타가 뭐 아주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한동안 그 이번 신형 아반떼가 나온 이후로 그 그랜저와 아반떼 사이에서 좀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그러니까 네. 판매가 좀 이렇게 주춤한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차이라든가 어떤 상품의 어떤 그 상품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랜저가 워낙에 좀 모든 거를 다 압살할 네.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렇죠. 웬만큼 규모가 있는 시장에서 그급 차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유일하죠. 예. 맞습니다. 가격 얘기로 가서 저희가 바뀌었는데 22년형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사실은 달라진 게 많지 않아요. 네. 뭐 옵션들 조합이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재의 컬러라든가 시트의 컬러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고요.
그거 이외에는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 사실 이 차가 런칭했을 때를 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2022년형 뭐 아반떼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뭐 현대 브랜드도 그렇고 기아도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연식 변경을 하면서 달라진 부분들은 크지 않은데 기존에 있었던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던 네. 그런 항목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기본 항목에 넣어버린다든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선호하는 그런 네. 장비들을 기본화했다라는 그런 식의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생산 라인의 어떤 합리화, 단순하죠. 단순화도 하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기본값을 높이게 네. 되는.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 어쨌든 에이다스 장비들이 계속 기본 장비로 포함들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는 뭐 비난을 하자면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차피 옵션 주고 살 건데 이럴 거다, 그러니까 그 옵션 주고 사야 되는 거를 기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래서 이거 그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최신의 이런 기술들을 가능한 한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최신의 에이다스 기능들을 써보면 그게 왜 편한지 혹은 왜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나치게 그런 시스템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편한 운전 그리고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옵션 쪽에서 뭐 기본 사항으로 돌린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ADAS 시스템들을 점점 더 이제 많이 찾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 자체의 기본기들은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장비들이 없는 뭐 깡통을 사서 탄다고 하더라도 한 5년 전에 탔던 차들보다는 성능이 좋고 훨씬 승차감도 좋고 운동성도 좋은 거는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좋아진 거에다가 플러스로 전자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탈 수 있는 것들을 느껴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가 있고 지금 이제 인제 스피디움이 거의 다 와가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요. 변속기를 스포츠로 바꿔도 아무런 그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같았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RPM이 확 올라간다거나 뭐 변속기가 한 단 내려간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고요. 대신 이제 얘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옮기게 되면 계기판에 기어 단수가 표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기어 단수가 표시가 돼서 엔진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전계까지는 아닌데 오른쪽에 있는 그 파워 게이지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해요. 네. 그리고 얘는 6단 듀얼 클러치 그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를 사용을 하는데 여하튼 요 스포츠 모드의 변속기를 스포츠로 놓고 운전을 하면 뭐랄까 훨씬 더 엔진을 갖고선 차를 탄다? 네. 그 느낌은 훨씬 더 세게 들어요. 회전수를 조금 높게 유지를 하면서 네. 엔진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조절이 되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아반떼 N라인이라든가 혹은 그 아반떼의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얹은 CVT 엔진을 탔을 때 그거는 CVT가 가상의 기어 단수를 8단을 썼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기어가 넓고 길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게 지금 3단 갖고선 이 인제 스피디움을 가는 이 국도길에 한 40에서부터 80km 정도를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넓어요. 3단 하나 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내연기관 얘를 갖고서 스포티하게 운전을 하고 싶은 분위기는 나나 실제로 스포티하게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거라도 제공을 해주는 게 어딘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동반석에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파워미터가 네. 그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그 바늘이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고 네. 이제 왼쪽으로 움직일수록 적게 소비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은 효율이라든가 어떤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차라면은 오히려 그게 좀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 아, 효율이 높은 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 효율이 낮을 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나저나 얘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데 서스펜션이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아반떼는 아반떼 N을 주로 많이 타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난창난창하고 부드러운데도 추종성이 되게 좋아요. 예, 특히 이제 그 앞쪽 앞머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스티어링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꺾고 들어가는 느낌이, 예, 그게 되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 그거가 이게 확실히 뒤쪽이,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뒤쪽이 멀티링크여서 앞쪽 해두성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여서 네,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요 정도로 여기를 이렇게 달리면서 편안하지만 나름 차가 잘 따라준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달릴 수 있게 되네요. 예. 사실 핸들링 어떤 반응 이런 측면에서는 뭐 전 동반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은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굳이 17인치 휠과 타이어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진동이라든가 어떤 그 충격에 좀 반응하는 그런 특성들을 살펴보면은 타이어 때문에 조금 더 좀 이 요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바로바로 그 충격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 시승차가 그 타이어 공기압이 앞쪽이 40의 초반대고 네. 뒤가 30 후반대고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없지 않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다시 일반 노멀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도 에코 모드가 없습니다. 네, 기본 노멀이 에코라고 생각하고선 타면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쭉 고속도로 타고선 에어컨 켜고 성인 남자 2명이 탔고, 그럭저럭 속도는 유지했지만 가끔 속도를 밟을 때도 있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는데, 공인연비로, 그러니까 기기판상 연비로 평균 연비 23km대입니다. 네. 체험맨으로 이걸 왔어봐. 이제 7km 나오면 잘 나왔을 텐데. 제 차보다도 잘 나오네요. 그건 그렇군요. 네. 그 차는 그러니까 수동 스파크를 갖고선 여기를 오면은 연비가 얼마 정도 나왔었어요? 사실 오는 길에는 연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오르막 네. 길로 계속 오는 셈이니까. 15에서 16km/리터 정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오는 동안에 좀 소비한 그런 연료를 가는 길에 조금 네. 세이브하는, 가는 길에서는 뭐 보통 한 18km/리터 뭐 그런 정도 나오는. 그러면은 평균에서 한 16점 얼마나 17 정도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잘 나오네요. 네, 잘 나오네요. 이게 딱 여기 와서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그럴 때 세게 달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자, 그리하여 저희는 이제 목적지인 인제스피디움에 일단 도착을 했고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리를 어떻게 할까? 사실 뭐 아니면 저 위에 가서 그냥 할까? 위에 가서 바깥에서 세워놓고서 정리할까? 예, 이렇게 해서 2022년형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하면서 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뭐 마무리하면서 바깥에서 하는 거 처음이라 되게 어색하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겉모습은 별로 할 얘기 없고요. 특히 아반떼는 하이브리드라고 티가 나는 거가 외장에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라기보단 하나도 없죠. 뒷범퍼 모양만 조금 다르다라는 예, 그런 네티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대신 이제 얘는 인스피레이션 트림인데, 인스피레이션 트림에 좀 특이한 게 요 와이퍼가 에어로 와이퍼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공기 예, 역학을 고려한. 네, 공기 저항을 줄여서 연비를 조금이라도 높이겠다는 걸로 해석을 해주면 좋아하겠죠. 여하튼 그렇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아반떼라는 준중형급에서도 나왔으니까 이거보다도 더 작은 차에서도 나올 수 있느냐가 저는 사실은 관건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게 나오게 되면 그 가격을 사람들이 이제 납득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변화하는 시대에 앞으로 변해 나갈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전기차가 많아지면 좋기는 하죠. 그리고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크기, 그런 종류의 전기차들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배터리 가격이 워낙 높기도 하고 또 배터리를 작은 차에 넣다 보면은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전기차들이 좀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이브리드카가 설득력이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그나마 저희가 현실적인 가격대에서 좀 친환경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고 실제 차를 쓸 때의 어떤 실용성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모델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리터당 12km를 달리는 차를 타는 것보다 지금 이 차처럼 리터당 24km짜리 차를 타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사실은 2배로 친환경적인 차를 타는 거거든요. 오염 물질을 절반으로만 내뿜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전동화 모델들,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요런 정도 크기에 요런 정도 가격대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조금 좀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자교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